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소개를 해주신 최우석 교수님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한 번 더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PMIC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파워 매니지먼트 IC라고 해서, 시스템, 네, 파워 매니지먼트 IC라고 해서, 이 IoT 기기들이나 아니면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의 전력을 담당해주는 그런 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력전자를 칩 안에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게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를 드렸지만 배터리로 동작하는 그런 기기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오래 쓰려면 그래서 PMIC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에 대한 PMIC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일부분 정도 제가 연구했던 부분을 떼와서 오늘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요, 아까 설명도 해주셨지만 듀얼 커런트 패스를 가지는 PMI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연구했던 부분들이 거의 이제 듀얼 커런트 패스, 그러니까 커런트 패스를 두 개로 둬서 효율을 좀 증진시키거나 혹은 퍼포먼스를 올린 그런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들에 대해서 그게 이제 조금 더 이제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고요. 특히나 이제 여러 개의 아웃풋을 가지는 이 아웃풋이라는 것은 이제 각 시스템의 전원이 되는 거죠. 그 전원을 여러 개 내는 거, 여러 개 내거나 아니면은 이 스텝 오브 아웃풋이라고 해서 굉장히 부스팅해 주거나 그런 형태의 연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이제 이건 제 간략한 소개고요. 아까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저는 유니스트에서 조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연구 분야고요. 제일 주로 하는 것은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PMIC, 파워 컨버전 서킷과 그 다음에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이 에너지 하베스팅. 이게 주변에 남아있는 에너지를, 버려지는 에너지를 수집해서 배터리를 차징하는 그런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체에 삽입해서 인체 삽입기기에 전원을 넣어주는 무선 전력 전송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아날로그 회로 관련해서는 많이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날로그 회로를 좀 신서사이저블하게 만들려고 하는 연구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두 개고요. 하나는 이제 멀티플 아웃풋 컨버터, 그리고 하나는 아웃풋이 하나인데 부스팅 시켜주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로 그 많은 기기들이 이제 필요로 해지고 있죠. 근데 그 기기가 전부 다 거의 배터리로 요즘에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 배터리 전압 하나, 이 리튬이온 배터리 하나를 사용을 한다면 그 전압이 다음과 같이 2.7V에서 4.2V까지 변합니다. 사용 시간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시스템 내부에서는 다양한 전원이 필요하게 되죠. 이렇게 다양한 블럭들이 존재하는데 그 블럭마다 최적의 전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퍼포먼스를 최대로 끌어내기 위해서 최적의 전압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 전압을 인풋 배터리 전압이 변함에 따라서도 이제 충분히 아주 컨스탄트한 전압을 잘 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해주는 것이 PMIC고요. 자, 여기에 있죠, 그죠? 여기 이제 간략한 컨셉인데 여기 이제 배터리가 있고요. 이 배터리가 아까 전압이 변한다 그랬죠? 그 전압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웃풋이에요. 이 아웃풋이 전원 전압이 되는 거죠. 각각의 블럭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블럭마다 최적의 전압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전원이 배터리 전압보다 낮아야 되는 경우에는 버컨버터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 전원 전압보다 이 아웃풋 전압이 높아야 되는 경우에 부스트 컨버터라는 컨버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합쳐서 하나의 칩으로 만든다면 그게 PMIC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버컨버터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스텝 다운 컨버터, 배터리 전압보다 낮은 전압을 만들어주는 컨버터에 있어서는 원래는 이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컨버터들이 하나의 아웃풋을 위해서는 인덕터를 여러 개 하나당 하나씩가 필요해서 여러 개의 서플라이가 필요하게 된다면 인덕터가 여러 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점이 존재했습니다. 그게 이제 부피가 커지는 거죠, 그죠? 부피도 커지고 가격도 가격도 올라가니까 얘를 하나의 인덕터만 써서 여러 개의 아웃풋을 동시에 내주겠다라는 컨셉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PCB 에어리어나 코스트를 좀 줄이거나 그리고 부피를 줄이고 뭔가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하나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부스트 컨버터 입장에서는
이 커런 패스가 원래 하나였는데 두 개를 증가시켜서 이피션시와 퍼포먼스를 올리는 구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멀티플 아웃풋 구조고요. 먼저 이 모티베이션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이제 좀 오래된 버전이긴 한데 이 부분이 이제 핸드폰을 뜯어다 보면은 이 PCB 기판입니다. 이 PCB 기판에 보면은 여기 뭐 다양한 칩들이 존재를 하죠. 그 다양한 칩들에는 당연히 전원 전압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 전원 전압을 인가해주기 위해서는 PMIC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다른 칩들보다 이 PMIC 주변에는 뭐가 많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덕지덕지. 그렇죠? 이게 아까 보셨던 인덕터와 커패시터입니다. 그 인덕터와 커패시터가 있어야 에너지를 그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소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소자들이 꼭 옆에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덕터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PCB 에어리어랑 코스트는 증가하게 된다. 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었고요. 그런 인덕터가 이렇게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 우리가 부피, 요즘에 얇은 디바이스들을 선호하죠.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도 한계를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나 인덕터의 특징으로는 이제 인덕터가 크면 클수록 효율이, 그 PMIC 관점에서 효율이 좋아지는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덕터가 부피가 크면 효율이 좋아지지만 당연히 이제 부피가 커서 작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기존의 이 커패시터와 비교를 하면 인덕터 커패시터를 비교해놨는데 커패시터 대비 이제 그 직렬로 연결되는 페라스틱, 그러니까 기생 저항이 큽니다. 그래서 효율을 좀 깎아먹을 수 있는 요소가 되고요. 대신에 커패시터는 작게, 좀 인덕터보다는 작은 사이즈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ESR이, 그러니까 그 직렬로 붙는 그 저항이 굉장히 작을 수 있다는 점을 일단 유의 깊게 보시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뒤에 구조를 좀 바꿀 거니까. 어찌됐든 이 인덕터가 많은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제안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연구했던 분야 중에 하나는 이 DC-DC 컨버터를 원래 하나의 아웃풋당 인덕터가 하나씩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은 DC-DC 컨버터 한 개씩 또 필요하고요. 근데 아웃풋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걸 이제 하나로 해결해보자. 인덕터 하나로 해결해보자. 라는 것이 이제 컨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싱글 인덕터 멀티플 아웃풋 컨버터라고 하고요. 그래서 CMO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웃풋 개수가 n개지만 인덕터 개수는 하나다. 그래서 당연히 PCB 에어리아, 아까 인덕터가 막 덕지덕지 붙어 있었는데 그것들이 줄어들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 컴포넌트들로 인한 가격도 줄일 수가 있다. 인 거죠. 근데 기존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일단 컨트롤 방식이 두 개가 필요해요. 기존에 버컨버터 한 개만 있었으면, 그러니까 이 아웃풋을 하나를 위한 인덕터 한 개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스위치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이 스위치 두 개가 이 스위치 두 개랑 인덕터랑 이렇게 로드, 여기 이제 시스템이 우리가 전원을 공급해야 될 타겟이 되겠죠. 그 타겟이 달려 있고 이 스위치는 없는 거죠, 그죠? 기존에는 이렇게 하나만 존재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 요것만 컨트롤 해줬으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버컨버터만 있었을 때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웃풋이 여러 개를 컨트롤 하다 보니까 얘네들의 그 스위치가 더 붙게 돼요. 그 아웃풋으로 연결되는 스위치가요. 왜냐면 인덕터가 커런트를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커런트 소스로 볼 수가 있죠. 그 커런트 소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된 길에다가 이 스위치를 다음과 같이 연결을 해서 아웃풋 1과 아웃풋 n개가 있으면 n개의 아웃풋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주든지 그런 방식들에 대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싱글 인덕터 멀티플 아웃풋 컨버터는 컨트롤이 두 가지가 필요로 하게 돼요. 첫 번째는 요 메인 인풋을 컨트롤하는 인풋 컨트롤러가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이 아웃풋을 컨트롤하게 되는 아웃풋 스위치 컨트롤러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CMO의 컨셉은, 그러니까 CMO 컨버터를 컨트롤해야 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풋 컨트롤러, 그리고 아웃풋 컨트롤러. 이 두 개를 컨트롤 잘 해줘야 에너지를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다. 라는 게 일단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점이고요. 그래서 주로 인풋은 거의 기존의 버컨버터와 유사하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이미 이 컨트롤은 우리가
그 싱글 인덕터, 싱글 아웃풋, 한 개의 아웃풋만 있는 구조에서 이미 많이 디벨롭이 됐기 때문에 이 구조는 그 구조를 그대로 써도 되지만 이 구조에 있어서 이 컨트롤러, 아웃풋 스위치 컨트롤러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사실 컨벤셔널한 방법이라고 할 게 별로 없어요. 이 디자이너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앞에서 조금 기존에 어떤 컨트롤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요거를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카툰을 그려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조금 더 좀 유치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아웃풋들을 제가 로드가 달린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보면 그게 전원 공급을 해야 되는 타겟입니다. 그죠? 어떤 건 센서가 달릴 수도 있고요. 어떤 건 디스플레이가 달릴 수도 있고 어떤 건 로직, 뭐 메모리 이렇게 달릴 수가 있죠. 그 각각의 전원 전압을 VO1부터 VO4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로딩 블락을 어떤 배고픈 강아지라고 표시를 한다면 우리가 이 배고픈 강아지한테 밥을 공급해 줘야겠죠, 그죠? 그걸 이제 인덕터 커런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인덕터가 어떻게 보면 전류를 밀어주는 전류원이라고 그랬죠. 그 전류원을 제가 밥으로 묘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얘네들한테 잘 분배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아까 아웃풋 컨트롤러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분배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조금 카툰으로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사실 보시면 굉장히 쉬운데 어찌됐든 한번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한번 보도록 하죠. 기존의 방식입니다. 기존의 CMOS 컨트롤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 가장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순차적으로 주는 거죠. 그죠? 아웃풋 1부터 아웃풋 4까지 4개의 아웃풋이 있다면 그 인덕터 커런트를 그냥 계속 순차적으로 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초기 상태에서는 전부 다 에너지가 차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일단 배고픈 상태죠. 근데 이제 인덕터 커런트를 하나씩 이렇게 먹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강아지는 만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주면서 VO4까지 만족을 시켜주는 이런 기술이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한번 1, 2, 3, 4를 계속 순차적으로 도는 거죠. 그죠? 이게 가장 심플한 방법이고요. 이런 방식들이 기존의 ISC라는 우리 반도체 학회 컨퍼런스에서 아주 초기에 개발이 되었었습니다. 특히나 이거를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순차적으로 주는 방식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요. 그 중에 가장 이제 그래도 심플하다, 그리고 가장 요즘에 컨벤셔널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바로 컴패레이터 베이스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 인덕터 커런트가 출력으로 줄 수 있는 건 이 다방면으로 다 한 번에 줄 수는 없어요. 인덕터가 스위치를 통해서 하나씩 주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덕터 커런트가 V1에 먼저 준다고 하면 V1에 여기 볼테이지가 올라가겠죠. 여기 볼테이지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 레퍼런스 전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전압까지 딱 올라갔을 때 이게 딱 만나면 이 스위치를 끄는 거죠. 그럼 더 이상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때 뭡니까? 이 VO2를 켜주는 거죠. 그죠? 그럼 VO2가 다시 올라가겠죠. 그리고 VO2가 기존의 레퍼런스, 내가 원하던 전압, 그 전압을 도달하게 되면 끊어주고 다시 VO3를 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순차적으로 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때 인덕터 커런트의 파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이 색칠된 부분이 VO1, 2, 3에 전달되는 차지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컨스턴트 커런트 소스가 아니라 인덕터는 이 아웃풋 볼테이지에 따라서 그 기울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울기 때문에 이 각각의 부분에서 기울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 이제 요 전체 아웃풋이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평균 여기 리플이 조금 있긴 하지만 컨스턴트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이제 컨벤셔널하다고 제가 가져온 방식이고요. 당연히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컴패레이트 방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인덕터 커런트가 인덕터 커런트가 밀어줘서 이 아웃풋이 레퍼런스에 닿을 때까지 쭉 밀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중에 끊는 게 없으니까 이 로드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라고 해서 이 전압이 갑작스럽게 변동됐을 때 얘를 레퍼런스까지 쭉 올려주는 그런 스피드가 빠릅니다. 그래서
로드 트랜지언트 리스폰스가 좀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크로스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아웃풋 간에 서로 간섭이 존재를 하게 되죠. 왜냐면 이 아웃풋이 원만 갑자기 어떤 현상에 의해서 트랜지언트 현상에 의해서 갑자기 요동을 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VO2, VO3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기존에 인덕터가 이 따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에 있어서는 전혀 연관성이 없죠. 근데 지금 이걸 하나의 컨버터로 만들었기 때문에 1, 2, 3가 서로 영향을 가집니다. 그걸 이제 크로스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컴패리터 구조는 딱 그냥 이 전압이 이 레퍼런스를 맞추면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을 최대한 줄이는 구조입니다. 기존에 이거보다 더 이전의 방식을 본다면 서로 연관성이 너무 커서 이 크로스 레귤레이션이 크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이 구조는 조금 그 구조를 현상을 좀 줄이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앞서의 파형을 보셨다시피 아웃풋 프리퀀시가 일정하죠, 그죠? 얘네들의 프리퀀시가 매 주기마다 한 번씩만 동작을 하기 때문에 프리퀀시가 일정하다는 그런 장점이 존재를 하고요. 보시다시피 컴패리터 하나로 해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기존에는 막 요 각각에다가 다 PID 컨트롤을 넣어가지고 좀 복잡한 면이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본 구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점이 존재를 하죠. 지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은 지금 강아지의 덩치로 지금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강아지들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로드가 이게 로드잖아요. 우리 타겟으로 아까 전원을 공급해야 되는 타겟인데 그 타겟이 서로 전류를 먹는 게 그 비율이 다르다는 거죠. 그 비율이 서로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그 비율이 시시각각 변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당연히 어떤 로드가 전류를 많이 써야 되는 구간이 존재를 하고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슬립 모드에 빠진다거나 하면은 전류를 적게 쓰겠죠. 사실은 이 로드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컨버터 자체에서는. 그래서 얘네들이 시시각각 변하겠죠. 그렇죠? 그런 언밸런스된 로드에 있어서는 아까는 좀 비슷한 덩치들의 강아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 다르게 되겠죠. 굉장히 이 언밸런스된 로드에서는 기존의 방식이 단점을 좀 가지게 됩니다. 자, 아까랑 똑같이 한번 이 인덕터 커런트를 하나씩 전달을 한번 해보죠. 아웃풋 1부터 아웃풋 4까지. 그래서 기존에 순차적으로 그냥 줬잖아요. 다른 방식이 없었습니다. 순차적으로 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처음에 일단 다 만족을 시키죠. 다 만족을 시켰는데 일단 작은 강아지에 있어서는 아직 덜 먹었어요. 똑같은 차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같은 양의 밥을 다 주는 거죠. 같은 양의 밥을 줬는데 작은 강아지는 이거를 다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또 준 거죠. 그러다가 얘가 이제 이미 다 가득 찼다는 신호가 나오게 되고요. 혹은 뭐 가득 차서 이제 굳이 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큰 강아지는 그동안 밥을 하나 다 먹어서 또 받았으니까 이제 자기는 또 만족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또 작은 강아지는 차지를 줬더니 굳이 안 줘도 되는데 또 주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다 소화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다른 아웃풋을 주다 보니까 또 몸집이 큰 애는 자기가 또 배고프다고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불필요하게도 너무 많은 차지를 받은 애들이 있고 그 차지를 사실은 이제 더 배고픈 애한테 전달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는 거죠. 지금 자체로는 굉장히 부적절한, 그러니까 기존의 컨벤셔널 CMOS 컨버터로는 이렇게 로드가 언밸런스드한 상황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사실은 이제 회로적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조금이나마 이제 학생들이 쉽게 인식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강아지 밥 주는 걸로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부족한 좀 보완이 돼야 되는 그런 컨트롤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했던 거는 뭐냐면 맥시멈 에러 셀렉터를 회로적으로 구현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취지는 이겁니다. 뒤에도 이제 컨셉적으로도 설명을 하겠지만 가장 배고픈 애를 추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아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의 강아지들 중에 가장 배고픈 애한테만 나는
전류를 주겠다, 에너지를 공급하겠다, 그런 컨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가장 에러가 큰 애가 뭔가, 여기서 말하는 에러는 레퍼런스 볼테이지보다 아웃풋 볼테이지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를 찾는 거죠. 그죠? 그러한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서킷을 만들었고요. 실제로 좀 차이는 뭐냐면 기존의 CMOS 컨버터에서는 컴패레이터를 사용했었죠. 그죠? 컴패레이터를 사용했었는데 지금 구조는 뭐냐면 GM셀을 사용합니다. 혹은 OTA를 사용하죠. 그래서 아웃풋과 레퍼런스 간의 전압 차이가 있을 때 그 에러를, 차이가 있는 그 에러를 전류로 바꿔주는 거죠. 그죠? 그 전류로 바꿔서 그 에러 양을 동일한 커패시터에 이렇게 지금 빠지는 형태로 이렇게 전류를 표시했는데, 에러 커런트가 이제 빠지는 형태로 존재를 한다면 요 전압이 떨어지는 속도가 다 다를 겁니다. 에러 값에 따라서. 그래서 그때를 이제 로직으로 가장 빨리 떨어지는 애가 여기가 빨리 펄스가 뜨겠죠. 그죠? 그래서 뭐 요거를 그냥 굳이 해석하실 필요는 없고, 요 에러가 큰 애가 먼저 신호가 뜨게끔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에러 셀렉터가 하나 필요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가장 배고픈 애 먼저 주는 거죠. 처음에는 먼저 이렇게 다 줍니다. 처음에 세팅은 초기 스타트업에는 일단 다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고픈 애가 발생하게 되면 우린 얘한테 이제 밥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VO4도 배고프다는 신호가 이제 맥시멈 에러 셀렉터로부터 신호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바로바로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거 자체가 이제 처음 제안이 되었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기존 방식과 다르게 이 아웃풋에 컴패레이터를 달았던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우리는 GM셀을 달아서 혹은 OTA를 달아서 에러 커런트를 각각 추출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맥시멈 에러 셀렉터를 통해서 가장 그 필요로 하는 애한테 애를 골라서 스위치를 켜주는 방식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조금 이제 그러면은 이제 구간을 잘라야 됩니다. 이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 동안 가장 그 에러가 심한 애가 얘가 이제 나타내 주겠죠. 그때 VO1이 에러가 심하다 그러면 VO1에 이렇게 차지를 넘겨주고요. 전압이 올라가는 걸 보면 차지가 넘어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다가 그 두 번째 어떤 일정 구간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이 돼서 타임이 되면 그때 에러가 가장 누가 큰가를 보니까 이 그림에서는 아웃풋 3가 크네요. 그죠? 그래서 아웃풋 3가 이렇게 다시 빌드업되고 그 일정 구간 후에 또 체크를 하는 거죠. 매 구간마다 체크를 한 다음에 특정 가장 에러가 큰 그런 아웃풋에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기존과는 조금 다르죠. 이 인덕터 커런트의 패턴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그 랜덤한 성격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댑티브 펄스 모듈레이션 컨트롤이라고 하고요. 장점으로는 어댑티브 스위칭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웃풋 하나 각각마다 스위칭 주파수가 다릅니다. 그죠? 어떤 거는 헤비로드, 그러니까 가장 배고픈 애한테는 우리가 스위칭을 많이 할 거고요. 에러가 가장 그 많다고 계속 신호가 자주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로드, 그러니까 에러가 낮다는 신호가 좀 덜 나겠죠? 그럼 스위칭 주파수가 느려지는 그런 어댑티브 스위칭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라이트로드에 굉장히 이피션시하죠. 왜냐면 라이트로드, 그러니까 아웃풋 파워가 작아지면 스위칭 로스가 도미넌트해지기 때문에 스위칭을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위칭을 적게 하기 위해서 어댑티브 스위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댑티브 스위칭 자체에 따라오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덜 필요하면 스위칭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이피션시를 좀 더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 컴패레이터를 사용하다 보면 노이즈가 들어오면은 컴패레이팅을 잘못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이슈가 없다. 그렇죠? 일단 한번 접근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한 블락 정도, 아까 보셨지만 이 블락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블락이 좀 더 추가된 수준이고 아까 기존에 컴패레이터가 달렸던 방식을 이제 GMS를 바꿨다는 것 뿐이고 사실 굉장히 간단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까지도 저희가 했던 방식인 거고요.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좀 더 큰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다이버시파이드 로드 컨디션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언밸런스드 된 겁니다. 이 커런트들 자체가 어떤 거는 큰 거, 그러니까 헤비 로드, 어떤 거는 라인 로드 이렇게 막 섞여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게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간에 따라 그 커런트 양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도 CMOS 컨버터가 좀 퍼포먼스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안한 컨셉이 뭐냐면 뒤에 이제 제안한 컨셉은 이제 뒤에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어요. 이 컴패레이터 베이스 컨트롤을 사용했을 때, 이 기존의 방식이죠. 컴패레이터 베이스 방식을 사용하면은 라인 로드가 됐을 때 문제점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레귤레이션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이 라인 로드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스위칭이 별로 필요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 파워를 많이 받을 필요가 없는 앤데 매주기 스위칭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구조를 사용하면. 그래서 나는 정말 로드에서 거의 전류를 쓰지 않는데도 계속적으로 차지를 공급하다 보니까 원래 이 1, 2, 3가 어떤 특정 레퍼런스 전압과 같은 전압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얘가 하나가 이제 라이트 로드다 보니까 계속 쌓이기만 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네가 레귤레이션이 될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 스위칭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별로. 그러다 보니까 스위칭을 많이 하게 돼서 이 구조를 사용하면 이 스위칭을 그냥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스위칭 로스가 많이 일어나서 이피션시가 낮은 단점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APM 컨트롤, 어댑티브 펄스 모듈레이션 컨트롤은 뭡니까? 스위칭 자체가 랜덤한 특성을 좀 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도 이 크로스 레귤레이션이 좀 존재를 해요. 왜냐면 이 헤비로드가 계속해서 에너지를 가져가고 있으면 라인로드들은 어쩌다 한 번씩 받게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톡톡 튀는 현상들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관점에서도 조금은 더 큰 리플을 띄는 것을, 기존의 픽스드 프리퀀시보다는 조금 더 큰 리플을 띄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위칭 주파수가 좀 어댑티브하게 돌기 때문에 이 EMI를 측정해 보면 EMI가 사실은 픽스드 주파수면은 걔만 EMI 필터를 사용해서 걔만 제거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그러지 못하죠. 왜냐면 스위칭 주파수가 퍼지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퍼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헤비로드가 있어버리면, 이 세 개의 아웃풋 중에 헤비로드가 있어버리면은 EMI가 이제 파워가 커지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좀 생기고요. 리플이 커지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피시언시 효율 관점에서 좀 보시면은 로드 커런트가 X축이고요. 로드 커런트가 막 변해요. 변할 때마다 이 CMOS 컨버터, 우리가 파워 컨버터를 디자인할 때 어떤 특정 로드를 정해 놓습니다. 특정 로드를 정해 놓고 이 로드에서 우리는 피크 이피션시를 띄게끔 설계를 하거든요. 그 설계를 잘 해놨는데 로드가 갑자기 바뀌어요. 지금처럼. 로드가 바뀌면 당연히 내가 피크 이피션시 리전으로 잘 설계를 해놨지만 로드 커런트가 바뀌면 안 좋은 쪽으로 당연히 빠지겠죠. 그죠? 내가 설계하지 못했던, 설계 시에 고려는 했겠지만 이쪽에서 동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에 따라서 계속 이 로드가 바뀌면 이피션시가 안 좋은 지점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센서티브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극복할 수 없을까라는 게 이제 다음에 제안드릴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CMOS 컨버터의 이제 문제점인데 이 아웃풋 스위치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사실. 왜냐면 이 로드 커런트가 라인 로드예요. 라인 로드라고 봤을 때 실제 인덕터에 흐르는 커런트는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냥 이제 컨셉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웃풋 4개가 있으면 이 아웃풋 4개를 다 감당해야 되는 게 인덕터 커런트예요. 그 인덕터 커런트가 4개를 다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커런트가 들어와 있죠. 에너지가 이미 빌드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스위칭 컨트롤만으로 이 라인 로드를 레귤레이션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탁 켜면은 많은 양의 차지들이 급작스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이제 여기 표현을 한 거고요. 인덕터 커런트가 굉장히 많이 빌드업되어 있는데 요
라인 노드가 굉장히 이 에너지를 작게 소모하기 때문에 이 스위칭 듀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좁죠. 그 좁은 기간 동안 이 큰 커런트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레귤레이션 하는 데는 이 평균 커런트는 iOS를 이렇게 낮은데 굉장히 큰 커런트가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급작스러운 커런트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실제로는 이 커패시터에 이제 혹은 이 우리가 납땜을 하다 보면 여기 페라스틱 인덕턴스가 생기죠. 그렇죠? 그 인덕턴스로 인해서 이런 스파이크성 노이즈가 생깁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파워 컨버터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급작스러운 커런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더 심각해지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게 없었다면 이만큼의 리플 정도를 갔을 텐데 그 리플보다도 훨씬 더 큰 형태의 스위칭 노이즈가 발생하게 된다. 그게 이제 CMOS 컨버터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위칭 노이즈가 이렇게 크게 발생하면 실제로 내가 레귤레이션 해야 되는 특정 전압이 있는데 그 전압보다 훨씬 더 높은 전압이 이렇게 잡힐 수 있어요. 그럼 뭐냐면 뒤에 뭐가 달릴지 사실 모르죠. 이 라인 로드라고 지금 되어 있는 이 로드가 어떤 것이 될지는 모르는데 파워 컨버터 입장에서는 얘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죠? 얘가 이제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혹은 그걸로 인해서 여기 만약에 아날로그 회로 같은 게 달린다면 얘네들의 퍼포먼스를 저하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보자면 이제 컴패레이터 베이스드 컨트롤은 뭐 장점과 뭐 단점 다 얘기를 했었죠. 결국에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헤비로드 어플리케이션이 좋다. 그러니까 로드 커런트가 좀 많이 로드를 사용할 때, 로드 커런트를 많이 땡길 때, 그때에 이제 적합한 컨트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APM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장단점을 다 살펴봤죠. 그랬더니 라인 로드에서 로드 커런트가 좀 작을 때 좀 더 유리하다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컨셉은 굉장히 간단해요. 로드 커런트가 막 이렇게 뒤섞여 있는데 그 뒤섞인 애들을 우리가 분별만 할 수 있다면 헤비로드는 헤비로드끼리, 라인로드는 라인로드끼리 이렇게 분배해서 레귤레이션 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컨셉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래서 리컨피규러블한 CMOS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스템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CMOS 컨버터를 2개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이 10개를 우리가 레귤레이션 할 겁니다. 원래 CMOS 컨버터 하나로 뭐 5개 정도를 하고 했었는데 얘네들을 그 CMOS 컨버터 2개 둬서 그 10개의 아웃풋을 우리가 뽑아내서 최적의 컨트롤을 서로 이 로드를 최적의 컨트롤로 붙여주자는 거죠. 그게 사실 이 컨셉의 전부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름 붙이기를 듀얼 버스 멀티플 아웃풋 컨버터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고요. 헤비로드를 위한 CMOS가 하나 존재를 하고 라인로드를 위한 CMOS 컨버터가 하나 존재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컨버터를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이 HCMOS, 헤비로드 CMOS는 큰 스위치, 당연히 컨덕션 로스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스위치를 굉장히 큰 걸 사용했고 라인로드 CMOS는 스위치를 굉장히 작은 걸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CMOS 컨버터 2개 쓴 것보다도 사이즈 면에서는 이게 더 좋을 수 있죠. 그렇죠? 이 옵티멀하게 오히려 라인로드 CMOS는 확실하게 작게 만들기 때문에 사이즈 면에서 이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로드 커런트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이 로드 커런트가 라인로드에 붙으면 라인로드 CMOS로 동작시키면 되고 헤비로드로 간다면 헤비로드로 동작시키면 되죠. 그래서 이 라인로드 CMOS와 헤비로드 CMOS의 이 피크 이피션시 되는 지점을 서로 다르게 가져간다면 그러면 이제 이 듀얼버스 멀티플 아웃풋 컨버터는 오버럴하게 이제 좀 더 높은 이피션시를 쭉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리플 관점이죠. 이 헤비로드에서는 아까 전에 레귤레이션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헤비로드, 그러니까 컨벤셔널 컴패레이터 베이스드 컨트롤을 사용했을 때 헤비로드만 다 있는데 라인로드가 하나 낀다면 아까 레귤레이션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라인로드는 라인로드 CMOS에 보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라인로드 관점에서도 다른 아웃풋들이 다 라인로드였는데 그 헤비로드가 하나 생겨버리면 이 스테디 스테이트 크로스 레귤레이션이 아까 생긴다 그랬죠. 일레귤러 스위칭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스위칭 때문에 리플이 커졌었는데 그런 이슈가 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리플 자체가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걸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패레이터 베이스 컨트롤과 헤비로드에 적합한 컴패레이터 베이스 컨트롤과 라인로드에 적합한 어댑티브 펄스 모듈레이션 컨트롤을 하나로 합치면 다른 이와 같은 장점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략적인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각각의 로드를 우리가 판별을 해서 HC모에 붙이든 라인로드에 CMO를 붙이든 이렇게 우리가 로드를 컨트롤 하겠다라는 시스템이고요. 근데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이제 또 알아야겠죠. 이게 헤비로드인지 라인로드인지 아는 센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제 그룹 로케이터라고 제가 정의를 했고요. 이런 센서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 로케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로케이터라는 것으로 얘네가 이제 헤비로드인지 라인로드인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인덕터 커런트가 있으면 이 인덕터 커런트로 우리가 사실은 로드를 센싱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면 이게 인덕터 커런트인데 요 부분 있죠. 이 색깔이 서로 다르죠. 요 부분이 사실 실제 로드에 들어가는 차지 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을 떼놓고 이 부분의 커런트를 떼어놓고 평균을 취한 값이 사실 그 로드 커런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인덕터 커런트의 포락선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 듀티 정보 있죠. 듀티 정보를 안다면 요거를 우리가 떼낼 수 있습니다. 이 잘라진 커런트 값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차지 값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평균만 취하면 사실 얘네들의 값을 우리가 추출할 수 있다라는 그냥 간단한 컨셉이었고요. 그걸 이제 구현하기 위한 회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덕터 커런트의 포락선이 필요하죠. 인덕터 커런트의 포락선을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다가 RC 필터를 여기 답니다. 그래서 이 인덕터 양단에다 이렇게 RC 병렬로 RC를 달아주면 이 커패시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 자체가 요 두 개의 타임 컨스탄트를 매칭하면요. 여기 이 커패시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 자체가 요 포락선을 따라가요. 그걸 이제 OTA로 연결하게 되면 여기로 나오는 커런트 자체가 이 인덕터 커런트의 포락선을 따라가는 형태의 커런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에뮬레이트드 된 거죠. 그죠? 이 커런트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게 되고요. 포락선은 추출을 했고 걔를 이제 이 스위치에 동기화시킨 작은 스위치들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작은 스위치고요. 그래서 동기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웃풋 1으로 줄 때 그 동기화된 스위칭을 해버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부분의 차지를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 필터를 통해서 평균을 취하는 거죠. 평균을 취해서 그 부분이 이 센스된 커런트가 기존에 내가 정의한 어떤 커런트와 비교를 했을 때 큰지 작은지 판별을 하게 되면 이게 헤비로드인지 라인로드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두 개의 CMO가 존재를 한다 그랬죠. 헤비로드 CMO와 라인로드 CMO가 있어서 그때의 각각의 이 아웃풋의 커런트를 우리가 추출해 볼 수가 있고 그걸 이제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저장된 값을 뭡니까? 이제 분배만 해주면 되겠죠. 이거 이제 타이밍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각각의 로드가 헤비인지 라인로드인지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실제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히스테리시스 컴패레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이 밴드 내에서는 바뀌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룹 로케이터라는 것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 실제로 이제 로드 커런트를 센싱하기 위해서는 로드 커런트 자체 각각마다 센서가 하나씩 필요하게 되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이제 그룹 로케이터는 인덕터 커런트 자체를 센싱해서 스위칭 정보를 섞기 때문에 하나의 로드 센서로 어떻게 보면 타임 인터리빙 방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하나의 센서로 모든 로드 커런트를 센스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사이즈가 작고 그리고 파워 컨섬션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오버롤 스트럭처이고요. 이 CMO가 두 개가 있고 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컨트롤 방식은 HCMO는 컴패리터 베이스 방식을 썼고 라인로드 CMO는 맥시멈 에러 셀렉터 방식을 써가지고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GM셀 자체가 사실은 컴패리터도 되고
이 OTA도 되게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공유를 했고요. 10개의 아웃풋마다 다 공유를 했고요. 그 각각의 이제 결정된 레지스터 값에 따라서 어디에 붙일지를 정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저먼트 파형을 보시면 이게 이제 기존 방식에 대한 측정 파형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컴패리터 베이스 방식을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VO1이 여기 레귤레이션 돼야 돼요. 근데 굉장히 라인로드다 보니까 스위칭을 계속 하게 되면 레귤레이션 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댑티브 펄스 모듈레이션 컨트롤에서는 서로 크로스 레귤레이션이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한 주기 리플만 보이는 게 아니라 멀티플 사이클로 리플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DBMO 컨버터를 사용을 하면 이제 리플이 굉장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헤비 로드건, 라인 로드건 레귤레이션 프로블럼이 좀 사라지게 되고 25mV 이하의 리플이 작게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로드 트랜지언트에서도 뭐 별 무리 없었다. 그리고 센싱도 잘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칩은 다음과 같이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여준 것은 이제 100mA 정도가 이상이 되면 헤비로드로 판단을 했고 그 100mA보다 언더가 되면 라인로드로 우리가 판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피션시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라인로드 시모와 헤비로드 시모를 섞음으로 인해서 로드 커런트가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이 피크 이피션시 값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최대한 높은 이피션시를 유지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설계를 했다. 라인로드 시모 입장에서만 보면 88% 이피션시, 헤비로드 시모 입장에서만 보면 86.7%의 피크 이피션시를 띄게끔 우리가 설계를 했었습니다. 이거 이제 비교표고요. 근데 이런 컨트롤 방식을 처음 제안했기 때문에 기존과 조금 비교할 대상이 별로 없었지만 기존의 싱글 인덕터 멀티플 아웃풋 컨버터 한 개씩만 해서 비교를 한 구조입니다. 리플이 작고 로드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졌죠. 둘 다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들은 우리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좀 릴라이빌리티나 노이즈 관점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은 이제 10개의 아웃풋을 낼 수 있는 DC-DC 컨버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리컨피규러블 하기 때문에 레귤레이션 프로블럼 기존에 있던 것을 해결을 했고 그리고 리플도 작다. 그리고 이피션시를 넓은 범위에서 이피션시를 높게 유지를 했다. 그래서 노이즈 관점에서 좀 많은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위한 센서인 그루브 로케이터가 있죠. 그 그루브 로케이터를 통해서 원래는 이제 로드 센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우린 그걸 줄일 수 있었고 그것 덕분에 간편하고 좀 이제 간단하고 그리고 파워 컨섬션 자체가 좀 줄일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IP고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한 가지 남은 거 하나가 있는데 이건 간단한 거라서 설명을 빠르게 드릴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듀얼 커런트 패스를 이용한 부스트 컨버터입니다. 이 아웃풋 볼테이지가 높아지는 거죠. 뭐 배터리 전압보다. 그래서 이건 아까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컨벤셔널 부스트 컨버터예요. 이 전압보다 이 전압을 높게 만드는 아주 기본적인 구조의 컨버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높은 전압을 만든다 정도만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동작은 이제 S1이 켜지고 SO2가 꺼지면 인덕터 커런트가 다음과 같이 빌드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S1이 꺼지고 S2가 켜지면 빌드업된 커런트가 출력으로 넘어가는 형태의 아주 간단한 오퍼레이션입니다. 요거를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요.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출력으로 넘어갈 때 넘어가는 커런트가 S2에만 발생을 해요. 그죠? S1 때는 1로 안 넘어가잖아요. 근데 S2에서는 넘어간다. 이게 이제 주안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로드 커런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넘어갈 때 커런트가 이 로드 커런트랑 매칭이 돼야 되니까 인덕터 커런트가 굉장히 많이 빌드업되는 현상이 있어요. 기존의 부스트 컨버터는요. 로드 커런트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인덕터 커런트는 굉장히 높아져야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기존의 부스트 컨버터의 단점이 되고요. 요 인덕터 커런트가 많이 빌드업됨으로 인해서
이 인덕터의 직렬로 보이는 DCR이 굉장히 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소모되는 로스가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이 기존의 버 컨버터들보다 훨씬 많이 떨어지는 특징을 가진 것이 부스트 컨버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건 아까 시무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급작스러운 커런트가 많이 빌드업된 커런트가 급작스럽게 들어오기 때문에 ESL 때문에 스위칭 스파이크가 좀 많은 단점을 초래하죠. 그래서 문제는 출력으로 넘어가는 커런트가 디스컨티뉴어스 하다라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리플도 줄여야 되고 혹은 스위칭 스파이크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컨덕션 로스, I제곱 R인 컨덕션 로스도 줄여야 되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리플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이즈가 큰 커패시터 사용하면 되죠. 로드 커패시터로. 그 다음에 인덕터가 작은 DCR을 가지게끔, 작은 저항을 가지게끔 큰 인덕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같은 인덕턴스를 가지는 인덕터에 있어서 DCR 값에 따라, 그 다음에 사이즈에 따라서 플랫을 한 건데요. 이게 표로 도시한 건데요. 보시면은 DCR이 작게끔 되면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고요. 가격도 높습니다. 사실은 이제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가격이 싸고 사이즈가 작은 형태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DCR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인덕터 커런트가 많이 빌드업 되잖아요. 부스트 컨버터에서. 그러면 이제 심각한 컨덕션 로스가 초래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안 되겠다. 그죠? 큰 사이즈랑 큰 캐패시터 사용하면은 사이즈 올라가고, 사이즈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문제가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R을 줄일 수가 없으니까 I를 줄일 수 있겠죠. 지금부터 얘기 드릴 내용은 I를 줄이는 방법. 그래서 구조는 다음과 같고요. 스위치가 조금 더 추가되긴 했는데 기존과 똑같은 컨버전 레시오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아웃풋을 올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커패시터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동작 보시면 S1이 도통됐을 때 원래는 이렇게만 흘렀었는데 이 커패시터로도 출력으로 에너지를 넘길 수 있게끔 C패스를 만들어주고요. 인덕터를 통해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출력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L패스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전 구간에서 커런트를 출력으로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컨티뉴어스 커런트가 생기지 않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인 인덕터 커런트 레벨이 낮아져요. 그래서 I제곱 R이라는 로스가 줄겠죠.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디스컨티뉴어스 했던 커런트가 컨티뉴어스해짐에 따라서 이 노이즈랑 리플도 굉장히 줄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오버롤 스트럭처는 다음과 같이 설계가 되어 있었고 뭐 다른 아이디어가 들어가긴 했는데 일단 요거는 제외하고 요것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존 대비 로스가 줄었습니다. 여기 다 로스를 플랫한 건데 로스를 이 컨벤셔널이고 이게 제한하는 건데 로스가 줄었죠. 그렇죠? 이 DCR에 따라서 확실히 DCR이 커지면 훨씬 더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점이 하나 더 있어요. 요 컨버전 레시오가 작아지면 여기 오히려 이 제한하는 구조가 더 로스가 커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거 왜 그렇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 듀티가 짧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이 듀티가 길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길어져서 요게 넘어가는 요 차지를 급격하게 차지를 많이 그러니까 요 듀티가 다시 한번 말하면 요 듀티가 굉장히 길어져서 요 듀티가 길어진 거예요. 요 듀티가 길어져서 이 커패시터에 많은 차지가 지금 담겨져 있죠. 그 많은 차지를 차지 밸런스에 의해서 V인과 Vout이 쇼트가 되는 순간에서 엄청나게 큰 커런트가 흐르게 됩니다.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돼요. 그럼 이쪽에 흐르는 커런트가 커지니까 이 스위치로 인해서 로스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런 페이지를 넣습니다. 좀 두 구간의 하이브리드 방식처럼 스위칭 컨트롤을 통해서 이 커패시터가 아까처럼 너무 많이 충전되는 것을 방지하겠다 라는 페이지를 하나 더 줌으로써 L 플러스 C 패스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 구조를 통하면 기존의 커패시터로 엄청나게 많이 흐르던 커런트가 이렇게 눕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것도 이런 방식적인
컨트롤 방식을 좀 제한을 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덕분에 여기서 이제 페이지 하나를 더 추가했더니 여기 컨버전 레시오가 작아져도 이 로스가 많이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해결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스트 컨버터는 버 컨버터와 다르게 라이트 F 플랜 제로가 있어서 스테빌리티에 영향을 주는데요. 그런 것도 조사를 해봤더니 기존 방식보다도 훨씬 더 하이 프리퀀시의 라이트 F 플랜 제로가 생기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구조적인 장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피드백을 걸었을 때 스테빌리티를 항상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구조를 쓰면 조금 더 편하게 스테빌리티를 확보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BCDMOS 프로세스로 만들어져 있고요. 측정을 했더니 아까 예상했던 대로 인덕터 커런트가 기존에는 이렇게 높았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낮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스위칭 스파이크라든지 리플도 굉장히 줄었다. 기존에는 50mV였는데 지금 우리가 제안한 구조는 8mV 혹은 3페이지를 써서 12mV로 기존 대비 많은 리플이 많이 줄었다. 많은 개선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다음 DCM도 잘 된다라는 거고요. 라이노드에서도 잘 동작한다는 얘기죠.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도 빨라졌다. 왜냐하면 라이트 F 플랜제를 하이 프리퀀시로 뒀기 때문에. 그리고 이피션시도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 컨덕션 로스가 줄었죠. I 제곱 R 값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이피션시가 이 페라스틱 저항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피션시를 띄었다라는 것을 플랫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구조들과의 비교인 거죠. 이게 듀얼 커런트 패스라는 걸 처음으로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컨티뉴어스 커런트로 출력을 밀어줄 수 있다. 출력의 전류를 밀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것이 해결이 됐죠. 그래서 인덕터 커런트가 줄었고 리플 볼테이지도 줄었고 200mΩ이라는 큰 DCR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피션시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구조는 이제 ISC라는 이 반도체 회로학회에 게재가 됐던 논문이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듀얼 패스 구조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인덕터 커런트를 낮췄고요. 그 덕에 로스가 줄었다. 그리고 출력으로 넘어가는 커런트가 컨티뉴어스해졌기 때문에 리플과 스위칭 스파이크를 둘 다 잡았다. 그리고 커패시터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구조를 처음으로 이제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스테빌리티에 악영향을 주는 라이트 F 플랜 제로를 하이 프리퀀시로 밀어서 디자인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두 개의 이 컨버터 PMIC에서 연구했던 바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듣고 계신 분 중에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네, 그럼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근데 제가 이게 미처 그 시간 배분을 좀 잘못해가지고 조금 아닙니다. 짧게 한다고 많이 생략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쪽 파워 컨버터를 엄청 잘 아는 거는 아니어서 까지 기본적인 것 관련된 공부 같은데요. 시모 제일 처음에 보여주셨던 거기 컨버터에서 네. 지금 일단 전부 다 L하고 C는 오프칩으로 고려를 하시고 설계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저기 중간에 들어가는 시모에서 여기 중간에 VO1, VO2 인덕터랑 걔네들 사이에 연결되는 스위치 얘네들도 전부 다 PMIC 안으로 인티그레이션 돼 있는. 네네. 지금 외부로 돼 있는 건 얘랑 요 아웃풋 캐패시터 정도이고요. 요 캐패시터와 인덕터 빼고는 전부 다 칩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피션시랑 로스 같은 거 고려하실 때 스위칭 로스는
고려를 그러니까 안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메인 드라이버 쪽에서 그 스위칭 해주는 그 스위칭 프리퀀시는 얼마 정도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1메가를 사용을 했고요. 이 두 개의 스위치를 컨트롤하는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1메가를 사용을 했고, 이 아웃풋 컨트롤은 아까 그 컨벤셔널 컴패레이터 베이스 컨트롤 같은 경우는 1메가가 동일하게 맞췄고요. 근데 이제 어댑티브 펄스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댑티브하게 스위칭이 프리퀀시가 이제 정해지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정해진 바는 없고 이 로드 커런트에 따라서 변경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은 더 이제 질문 네, 네, 그 사실 네, 사실 저는 이 시모 이 컨셉을 처음 보기는 했는데요. 네. 네, 근데 이게 그냥 제가 뭐 다른 뭐 ISCC나 이런 데 그냥 나오는 논문들 그냥 그 하이 레벨에서만 대충 보면은 그 논문들 중에 이거 전체를 칩 안에다가 인티그레이션 하려고 하는 논문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트렌드 중에 네, 하나입니다. 인덕터랑 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얘 인티그레이션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요 인덕터 사이즈가 이제 문제인데 네. 그러면은 그 전부 다 이 풀리 인티그레이션 하려고 하는 그런 PMIC에서는 이렇게 볼티지 도메인 여러 개 만들려고 하면은 전부 다 이런 시모 구조로 가는 건가요? 심호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인테그레이션 하는 구조들이 사실 인덕턴스가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인덕터 자체의 성능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만약에 제일 좋은 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인덕터 하나만 사용해서 뭐, 시모 자체를 인테그레이션 하는 게 제일 좋은 방향일 수 있겠죠. 왜냐면 그 칩 사이즈도 당연히 인덕터가 차지하는 그 포션이 크기 때문에 하나만 사용해서 이 방향으로 가면은 사실 제일 좋긴 합니다. 근데 이제 효율 관점에서 보면은 시모 자체가 기존의 컨벤셔널 컨버터보다도 조금 낮게 나오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풀리 인테그레이션 한 컨버터 자체가 또 효율이 또 낮게 나오기 때문에 그 구조를 합친다고 했을 때는 효율이 굉장히 조금 더 저감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저는 잘 알지 못해서 이 발표해 주신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니, 제가 좀 더 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분배를 좀 잘못한 것 같네요. 좀 너무 많은 내용을 가져온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네, 행사 끝나고 한번 다시 이메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